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오늘도 아주 재밌는 책 여러분께 한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참 많은 분들이 책 읽는 세상, 우리 일당 100이 바라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책들이 베스트셀러에도 올라가고 뭐 이렇게 또 잊혀졌던 책들이지만 다시 한번 또 도서관에서 꺼내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때마다 네. 참 뿌듯합니다. 보람되고. 네. 네, 네. 많이들 읽어주시고 책도 많이 읽어주시고 또 책을 소개하는 저희 채널도 일당백도,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자 오늘은 어떤 책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오늘은 그 이언 커쇼라고 영국 출신의 역사학자인데 나치 그리고 히틀러를 전공한 세계적인 이제 그 분야에서 아주 정평난 전문가거든요. 이분이 이제 2022년에 역사를 바꾼 권력자들 이런 주제로 이제 책을 썼는데 제목으로 결국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흔히 좀 통속적으로 말하면 네. 시대가 영웅을 만드느냐, 영웅이 시대를 만드느냐, 요 문제를 우리 시대의 어떤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네. 일종의 위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정치적, 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이 될 때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아주 좀 개성이 강렬한 정치 지도자가 그 위기 상황에서 이제 선택되는 확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급격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 요걸 이제 20세기 유럽의 어떤 정치사를 가지고 한번 들여다본 거죠. 그래서 결국 정치 지도자의 행위가 네. 정말 유럽을 20세기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위대한 인물도 역사라는 구조의 하나의 어떤 역할을 그냥 하는 그게 불가한 건지 이런 걸 한번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보면 위기 상황일수록 좀 독재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발탁되는 경향이 많아요. 그 위기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냥 아주 평범하고 별로 이름 없는 그냥 존재로 묻혀졌을 사람들이 결국 위기 상황을 맞아가지고 결국 아주 성공적으로 권력을 쥐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역사 지금의 우리 삶에도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킨 경우가 많죠. 이 책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히틀러를 꼽고 있죠. 히틀러 같은 경우는 결국 1차 세계대전의 패전이라든지 그리고 1920년대 후반에 세계 대공황이 없었다면 과연 히틀러가 등장할 수 있었겠나.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꼭 이제 파시즘 말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예를 들어 영국과 프랑스, 영국에서도 처칠 같은 경우가 제2차 세계대전이 없었다면 과연 처칠은 권력을 잡을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 재미가 있고요. 네. 또 프랑스의 드골도 마찬가지고요. 네. 위대한 프랑스를 외친 드골 같은 경우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령이다가 그냥 전쟁에서 약간 성과를 내니까 2차 세계대전 때 그냥 급하게 바로 별을 달았단 말이죠. 장군이 되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바로 이제 프랑스가 급격하게 뭐 한 달 만에 거의 무너져 버리니까 영국으로 망명 가가지고 자유 프랑스에 자기가 대표를 하게 되면서 결국 완전 프랑스를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위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등장해가지고 이 역사를 만드는 것들 또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또 이 개인의 역할이 근데 지금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의 개성이 우리 사회를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주거든요. 네. 우리 남쪽을 떠나서 저 북한 쪽에 김정은이라는 북한의 권력자가 뭐 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영향을 파장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개성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큰 어떤 구조로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걸 오늘 한번 우리가 히틀러하고 뭐 대표적으로 유럽 하면 대표하는 나라가 독일, 영국, 프랑스니까 그걸 대표하는 독일의 히틀러 그리고 영국의 처칠, 프랑스의 드골 그리고 그 같은 시기에 결국 맞부딪혔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항상 이게 이제 역사와 인물의 어떤 그 상관관계에 있어서 늘 궁금한 점이 저도 그겁니다. 역사가 이 사람을 불러온 건 맞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러면 그 역사의 커다란 수레바퀴 안에서 그냥 충실한 하나의 토니바퀴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정말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어떤 캐릭터나 그 사람의 개인적인 플레이가 역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또 주는 건지 그게 이제 뭐 상호작용이라고 생각은 또 되긴 하는데 전 톱니바퀴 같아요. 운명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어도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책에서는 그렇지만 조금 더 개성에 중점을 두거든요. 바로 근데 그때 그 자리에 처칠이 아닌 그 당시 영국 수상 자리에 처칠이 아닌 다른 헬리팩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완전히 바뀌어졌을 거다라고 또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저번에도 우리 정박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요즘에 지도자들의 성향, 특징이 되게 세계 곳곳마다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대가 원하는 지도자의 인물상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좀 그렇죠. 신기하다. 그거는 이제 구조의 탓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왜 이렇게 환영을 받고 있느냐. 네. 결국은 어떤 우리가 이제 그 냉전이 해체되고 그리고 미국 이제 일극 체제가 어느 정도 가다가 신자유주의로 가다가 결국 그 새로운 지정학적 긴장이 발생하게 되고 중국이 이제 부상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경제라는 것들, 미국 경제라는 게 아주 취약하다는 게 이제 2008년 그 금융위기를 네. 통해서 드러나게 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취약한 기반들, 지금 이 세계의 질서라는 게 아주 취약한 게 드러나니까 위기 상황이 됐잖아요. 네. 그 위기 상황을 마칠 때는 본래 스트롱맨들이 각광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좀 센 사람들이 다 등장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또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대라는 것들이 네. 그 사람들을 불러오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죠. 아니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예를 들어 별자리를 보면 사실 별은 그냥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고 네. 심지어 우리가 별자리라고 묶어대는 그 친구들은 거리상으로 따져보면 우리랑 어떤 것은 매우 가깝고 어떤 것은 매우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같은 별자리를 우리가 묶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치 무슨 불곰처럼 네. 전갈처럼 이게 그림을 우리가 그려보는 건데 네. 사실 아무 의미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부여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를. 지금 세계 지도자들도 어쩌면 그냥 스트롱맨들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을 우리가 엮어서 전 세계는 스트롱으로 가고 있어. 또 아닌데도 있을 텐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좀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의 여러 면도 있을 텐데 그 중에 스트롱한 것만 또 우리가 뽑아갖고 네. 좀 쉽게 이해하려고 하는. 맞습니다. 네. 이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야. 그게 이제 인간이 기본적으로 세계를 인식하는 기본 작용이죠. 그걸 개념화라고 하는 거죠. 서로 똑같은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서로 달라 보이는 것들 속에서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철학적으로 개념화라고 하는데 바로 지금 그런 것들입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인물들을 들어보면서 그렇게 짜 맞춘 건지 아니면 시대가 원하는 그런 개성들이 뽑혀 나온 건지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보통 여기서 이제 이언크 쇼가 이 히틀러를 뭐 계속 공부한 사람이니까 네. 이 사람의 근데 이제 결론이라기보다는 근데 여러 가지 리더십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민주적인 지도자가 있고 좀 독재적인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진짜 이 누가 많은 퍼포먼스 업적을 내냐 이거죠. 좀 민주적 성향이 있는 사람이 내느냐, 독재적 성향이 있는 사람이 내느냐 이것도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분은 재밌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20세기 이 유럽 현대사의 다양한 정치 리더십을 연구해 보니까 좀 카리스마 넘치는 뭐 개성 있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네. 흔히 말하는 유능하다. 이런 정치 지도자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요? 결국 이제 히틀러의 사례든 여러 가지 보고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대부분 단명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간 아주 화려하게 뭔가 실적을 보여준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재앙을 몰고 온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히틀러라는 거죠. 자기가 히틀러. 그래서 최소한 뭔가 뭐라고 할까 좀 덜 화려하더라도 좀 집단적으로 토의하고 좀 중앙에 집중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토의를 할 수 있고 좀 민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래서 좀 그런 의사결정을 좀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버넌스를 제시하는 인물을 택하는 것이 그 국가 사회에 아주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이분은 보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그 사회의 어떤 뭐 수준에 따라 좀 매우 다르지 않을까요? 아닌가? 근데 이제 이게 다양한 이제 그거를 연구를 해본 거죠. 사실 네네네. 그 당시에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 다 이제 각각은 이제 발전 정도도 좀 다르고 그리고 전쟁의 후유증에서 어떻게 회복되는 것도 다르고 발전 정도도 달랐죠. 사실 또 러시아 같은 경우 네. 레닌이랄까 이런 사람들이 등장할 때 완전 그 농노 체제가 아직도 그 후유증이 남아 있는 사회였고 또 뭐 영국은 아주 최고로 발전한 산업 자본주의 사회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각각의 어떤 발전 정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20세기라는 어떤 시간적인 축을 놓고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분권화된 의사결정을 하는 게 그래도 이제 권하고 싶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게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에서는 어떠냐 이거죠. 그런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에서는 이게 또 묘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뭐든지 이걸 뭐 이것이 가장 좋은 리더십이다. 이런 것보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네네. 또 여러 가지 달라지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좀 융통성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 여기에는
12명 정도 네. 되는 권력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중에서 오늘은 압축적으로 한 3분 정도, 3명의 지도자, 영국, 프랑스 그리고 독일을 대표하는 그렇습니다. 유럽을 대표하는 네. 지도자들을 순서대로 누구부터 한번 살펴봅니까? 근데 20세기를 결국 가장 20세기 전반에 가장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가장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영향력을 행사한 리더는 결국 히틀러죠. 아돌프 히틀러죠. 뭐 아돌프 히틀러가 이 인류 역사에 끼친 악영향은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독일같이 나름 가장 발전한 산업과 사회제도 그리고 민주주의의 어떤 그 문명을 갖고 있는 나라였을까? 어떻게 그렇게 삽시간에 가장 치악의 야만적이고 저렇게 공포스러운 나라로 변할 수 있는가? 이건 단순한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인류 문명, 민주주의를 채택한 나라들이 갖고 있는 다 하나의 또 공포를 제시해 줬다는 거죠. 우리도 언제든지 독일처럼 저렇게 사회가 완전히 정말 미쳐 돌아갈 수 있다. 이걸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의 악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돌프 히틀러라는 이 독특하고 강렬한 개성, 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었는지 이걸 알아보는 게 결국 아주 또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커쇼는 이런 독재자들 혹은 뭐 권력자들을 그 권력자들이 어떻게 권력을 가질 수 있고 또 어떤 정치를 했는지를 이제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그렇죠. 한번 연구를 해본 거죠. 맞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리더십이 형성되었고 그 리더십이 어떤 식으로 해서 권력을 쟁취했고 권력을 행사하고 파멸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근데 오랜만에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 마포 도서관이 아닌 이 책이요? 이거는 우리 정박님 책인 것 같습니다. 사셨어요? 예. 4만 원짜리. 없는 책은 사야죠. 아니, 없는 책은 사야죠. 도서관에 책이 없었어요? 이 책은 나온 지가 그렇게 얼마 안 돼가지고. 도서관에 책이 없어. 어떻게 하면 도서관에 책이 없지? 내가 찾는 책이. 항상 마포에서 그죠? 책을 가져오셨었는데. 오늘은 이게 자비 구입 책입니다. 내돈내산 책. 네, 내돈내산. 네. 야, 근데 4만 원짜리 책은 좀 좋아 보인다. 좋아 보이네요. 확실히. 하드카버가. 네. 자, 히틀러는 우리 이제 많이 좀 접하긴 했잖아요. 저번에도 한번 또 다뤘잖아요. 그렇죠. 우리 괴벨스 하면서 히틀러 이야기를 했습습니다만, 그건 이제 히틀러의 어떤 전면적인 이제 이 개성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거는 이제 또 한번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히틀러 뭐 알고 있죠? 히틀러에 대해 어디까지 알아보셨어요? 히틀러요? 네. 어디까지 알아야지 뭐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히틀러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는 거는 뭐 2차 세계대전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미술. 그렇죠. 미술 좀 하다가 좀 잘 안 돼 갖고 이제 그래서, 막노동도 좀 하고 뭐 이러다가 노동자들이랑 뭐 토론했는데 영 말 안 되는 거 나중에 사서. 네. 맞죠? 사서? 도서관. 사서는 안 했던 것 같은데. 헷갈리실 것 같은데. 마오쩌둥이 사서를 했던 걸로. 정신 차려. 아이씨. 네. 결국 뭐 히틀러는 뭐 지금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이제 그걸 살펴볼 텐데 여기서는 그렇게 보죠. 전쟁과 학살의 선동자. 홀로코스트. 히틀러 없다면 홀로코스트는 없다고 봐야겠죠. 그만큼 이 사람이 이 독특한 개인의 생각과 행동이 결국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삶을 파탄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어떻게 하여튼 혼자서 독일의 운명을 결정한 자리에 자기가 어떻게 올라갔냐. 이게 가장 이제 궁금한 거죠. 결국은 혼자서 독일의 운명을 결정했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다른 견해에 따르면 히틀러도 결국은 뭐 독일의 여러 가지 대기업의 이익과 뭐 이런 것들을 집행하는 사람이었다, 대리인이었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우리가 보면 볼수록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정말 혼자서 휘두른 게 많거든요. 자, 어떻게 해서 그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보죠. 일단 이미지가 가장 뚜렷하잖아요, 이 사람은. 코스요? 20세기 코스요. 여기서는 이제 칫솔 같은 코스요. 딱 이렇게 칫솔 같잖아요. 진짜 수염이 이렇게 난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민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이제 항상 관리하는 거죠. 다듬는 거. 물론 드골도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코스염이 히틀러처럼 이렇게 칫솔처럼 약간 그렇게 다듬기는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고. 또 그 머리카락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딱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쫙 가리마를 타는 것들. 그런 그렇죠. 그리고 노려보는 듯한 눈. 항상 노려보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항상 딱딱하고 웃음기가 없는 그런 표정이잖아요. 이게 결국 그 이미지. 이 이미지가 거의 뭐 사람들에게 그냥 완전히 이제 누구나 다 연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성공한 정치인이죠. 그런 이미지 정치에서는. 이미지 구축으로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반대한 사람은 완전 조롱하는 거죠. 우리가
채플린 영화 위대한 독재자에서 아주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추종자들한테는 이 사람은 정치적인 위대함의 얼굴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 권위와 의지력과 남자다움, 담대한 용기, 근엄한 가부장을 표상하고 있는 게 바로 히틀러의 얼굴이라는 거죠. 그만큼 극과 극인데 결국 이제 가족 배경부터 찾아보면 결국 아버지, 엄마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한 사람을 보려면 부모를 봐야 되니까. 그 아버지가 알로이스라는 사람인데 이 아버지가 기본적으로 아주 거칠고 화를 잘 내고 가족에게 군림하는 인물이었던 거죠. 그 어머니 클라라는 아주 온순하고 순종적이니까 이 아버지가 그 히틀러를 아들을 그렇게 막 좀 학대하고 못되게 구니까 항상 어린 히틀러를 좀 잘 이렇게 받아주다 보니까 응석바지로 키우고 그건 좀 이중적으로 키워준 거죠. 사실 히틀러가 그 1889년에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결국 1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4년 뒤에 돌아가시거든요. 10대 때 엄마 아버지는 다 잃어버려요. 네. 자, 그런데 예전에 한번 저희들 그 어린 왕자 할 때 누가 어린 왕자를 죽였나라는 책에서 보면 그 히틀러가 왜 저렇게 되었는지 이런 걸 그 어린 시절을 그 분석한 내용이 있거든요. 히틀러가 서너 살 때부터 이제 아버지로부터 맞기 시작했던 거죠. 아주 심하게 맞았다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가 사실 일종의 사생아였다고 해요. 아버지가? 네. 근데 이 아버지의 사생아인데 이 아버지의 낳은 남자는 유태인 부자였다는 거죠. 유태인인데 좀 돈 많은 유태인이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낳은 자기 히틀러의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유태인일 가능성이 높대요. 네, 가능성이 높다. 높다. 아주. 아버지가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지만. 네. 자, 그래서 이 아버지 그 알로이스가 그러니까 사생아로 어린 치를 자라면서 그 여러 가지 그 상처를 입고 굴욕감을 가졌는데 이게 결국 아들한테 고스란히 대물림되는 거죠. 자기의 상처를 결국 아들에게 전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패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히틀러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맞고도 표 안 내는 사람들 많잖아요. 나폴레옹도 그랬고 또 우리 로렌스도 그랬습니다만 히틀러도 아무리 심하게 맞아도 표현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릴 때마다 숫자를 헤아렸다는 거죠. 몇 대 맞았다. 오늘은 엄마에게 가서 오늘은 32대 맞았어요. 이렇게 자랑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고문에 가깝게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걸 참아야 된다 했고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히틀러의 폭력의 근원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나중에 보면 히틀러가 불면증에 시달렸거든요. 계속 이제 죽을 때까지. 그래서 낮에는 총통으로 막 근엄하게 하지만 밤만 되면 그렇게 자다가 비명을 지르고 잠을 제대로 못 이뤘다고 하죠. 그리고 투자를 세기도 하고 어린 시절 맞은 아버지 상처도 그대로 연상한 거죠. 하나 둘 셋 하듯이 계속 아인츠 바이 트라이 아인츠 맞습니다. 핀프 잭스 맞습니다. 네,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뭐 자다가 깨가지고 그놈이야 비명을 지르고 숫자를 세고 그러니까 이 폭력을 가하는 아버지한테 받은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것들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결국 타인에게 전가하는 비겁한 인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분노의 감정 그 대상한테 가야 되는데 그게 결국 분노를 내가 그때 제항을 한다든지 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결국 이 발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산의 감정이 아버지가 이제 아무래도 유대인 혈통이 있다 생각하면서 유대인 전체로 향했다는 거라고 보는 견해도 많답니다. 그래서 결국 뭐 이렇게 히틀러가 유대인을 정오하게 되고 경멸하게 된 이제 큰 것이 이제 어릴 때 이 아버지에 대한 그 정오심 여기서 기냈다고 보는 의견도 많고. 근데 당시에 독일이 그때 유명한 독일 그 당시 교육 요즘 유명한 우리 뭐 금쪽이 교육 누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처럼 독일 당시 슈레버라는 사람이 그 교육을 유명한 교육이 있었거든요. 슈레버식 교육법. 그러니까 아이들을 통제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공부할 때 딴짓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머리를 묶어가지고 뒤에 이제 매달아가지고 잠자고 이러면 바로 머리 확 해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알겠죠 이런 식으로. 잘못하면 완전 찌르고 이런 식으로. 그래요? 이런 교육법이 유행했거든요. 당시 19세기 그때 말이나 이래 되면 그 당시 이제 흔히 말하는 중산층 집안들 그 프랑스의 그 사르뜨르 철학자 사르뜨르의 부인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 이야기 하죠. 어릴 때 부모가 완전 요즘 우리 공부시키듯이 어마어마하게 완전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애들 잡았다는 거죠. 공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이 유행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릴 때 독일 국민들 대부분이 그런 억압과 학대를 받은 그런
공통적인 정서를 갖고 있고 그 상태에서 이제 대공황이 일어나고 정치 경제가 불안정할 때 결국 이제 히틀러가 유대인 하듯이 그 감정을 분노와 내 이 정오의 감정을 쏟아낼 배출구가 생긴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보면 이 홀로코스트를 결국은 가져왔던 하나의 어떤 시대적 배경이 되지 않았나 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결국 네. 사람이 자기가 학대받고 있고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확히 보지 못하면 그게 결국은 사람을 억압하게 되잖아요. 뭔가 그리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강박관념에 빠지게 되니까 결국 이런 것들을 정확히 내가 여기에서 지금 피해를 받았고 여기에서 내가 학대를 받았고 이걸 해가지고 넘어가지 않고 그걸 모르는 그리고 자기 부모다 이렇게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것을 흔히 말하는 유태인 모든 것을 유태인 탓으로 돌리면서 이렇게 간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학대받은 어쨌든 뭐 지금 기준으로 보면 학대니까 그 학대받은 것들을 직면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 상처를 좀 치유하거나 이런 시간이 좀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일단 내가 받았던 그 폭력을 그대로 어딘가에게 왜곡된 형식으로 이렇게 자꾸 표출을 하게 되고 그렇죠. 또 심지어 그게 이제 내 아버지의 어쩌면 아버지일 것 같은 유대인에 대한 어떤 마음속에 있는 무의식적인 반감 같은 것들이 또 그 유대인을 학살하게 된 심적인 바탕이 좀 됐다. 네, 그렇게 이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4분의 1 정도는 유대인이네요. 이 히틀러도 만약에 그 가설이 맞다면. 그렇습니다. 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결국 아시다시피 이제 빈에서 미술학교를 지원을 했다가 떨어지고 네. 그런데 이제 그림에 대한 뭐 열정이랄까 보다는 그림을 이제 그 초상 같은 거 그려주고 이제 호구지책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빈에 있을 때 노동자 기숙사라보다 합숙소 이런 데 있죠. 날품팔이 노동자들이 하루하루 잠자는 거기 생활하면 살았는데 그때도 꼭 우유는 그러지 않고 마셨대요. 아, 키가 크기를 원했나? 그래서 근데 하여튼 우유를 그렇게 좋아했대. 키를 그렇게 큰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가요? 근데 우유는 아니에요. 한 잔씩 꼭 마셨대요. 우유를 반드시 마셨던 이유 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유는 모성애의 대체제였다. 우유 마시면서 이거 엄마의 모성 이렇게 생각하면서 먹는 사람이 어딨어요? 아니 생각하면서 먹는 건 아니지. 무의식적으로요? 당연하죠. 그건 생각으로 이렇게 떠오르지 않아요. 그냥 내가 어릴 때 받지 못했던 그 사랑 그거를 히틀러는 이른바 구강기에서 정서적 성장이 멈춰버린 거죠. 뭔가를 조금 빨아먹. 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네. 아, 그래요? 우유 젖병에 먹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하여튼 그 우유를 먹는 그 행위를 통해서 네. 나의 잃어버린 어린 시절 엄마에 대한 사랑을 보상받으려는 그런 게 난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요즘에도 보면 젊은 분들 가운데 저녁마다 소고기 거드시는 분들 계세요. 네. 예. 그런 그건 것도 뭐죠? 예? 그건 뭐죠? 그런 건 이제 자기 열심히 한 달 동안 한 주 동안 일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보상이지. 상을 줘야지. 상을 줘야지. 네. 소선당인데? 소선당이 난 먹어줘야지. 소선상이라고 했으면 더 좋겠어. 소선상. 소선상은 어때요? 상을 줘야죠. 소선상. 네. 하여튼 소선당 한우가 여러분의 상처럼 여러분께 드리는 트로피 같은 거죠 인생에. 네. 그 소한 한우의 육즙 팡팡 터지는 그 고기 드셔보시면 한 주간의 피로가 한 달에 쌓였던 그 나의 그 노고가 다 풀어지는 다 보상받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소선당 한우 2+1 한우 맛있게 드시고요. 네이버에서 소선당 한우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와중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터져가지고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근데 군대 입대하면서 이제 결국 전쟁으로 인해서 죽음과 파괴와 이런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좀 무감각해지고 무관심해지는 것들을 좀 강화시켜주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근데 사실 군대에서 1선에 전투병으로 나간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2선에서 전령 메신저로 복무한 거예요. 명령서 전달하고. 그러니까 실제 전투병들은 되게 무시했겠죠. 총도 잘 안 든 애잖아 이렇게 됐겠죠. 자, 그 와중에도 이제 결국 아시다시피 상처를 입어가지고 결국 이제 병원에서 1차 세계대전에 종전을 맞게 됩니다. 네. 맞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이게 좀 애매하게 끝났어요. 1차 세계대전이. 독일 땅에서는 전쟁이 잘 안 일어났거든요. 대부분 다 프랑스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독일 국민들은 실질적으로 뭐 전쟁에서 자기 땅에서 일어나야지 피해를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인명 피해만 좀 있고. 그렇죠. 내 땅에도 직접 막 건물 깨지고 이런 게 아니니까 좀 이게 왜 우리가 졌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1918년 11월 달 그 초에 그 키일에서 이제 수병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11월 혁명이라고 해요. 1918년 11월 혁명해가지고 네. 독일 전역에서 막 혁명이 일어나면서 독일 왕가가 이제 망명을 떠나고 그래서 결국 이제 급하게 이제 휴전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래 군대에 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거 왜 우리가 졌는지 억울하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독일 국내에 이런 뭔가 사회주의자들이나 유태인들이 업무를 꾸며가지고 우리 독일을 망하게 만들었다. 내부의 어떤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졌으니까 우리 억울하다 이런 심리가 좀 됐겠죠. 그래서 히틀러 같은 경우는 그 와중에 이제 미넨에서 이제 몇 달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그 군대가 이제 그 당시 그 전쟁 끝났다고 바로 제대를 한 건 아닌 걸로 나와요. 네.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병사들을 나름 선동하는 것, 민족주의를 좀 가르쳐주고 사회주의 이런 것들을 물들지 마라. 이런 거 하면서 뭔가 자기가 가진 재능을 알게 됐다는 거죠. 나 알고 보니까 이거 되게 잘하네. 사실 빈에서 노동자 합숙소에 있을 때도 한 번씩 정치 연설은 했대요. 자기 그럴 때도 상당히 이제 뭐 그런 재능은 좀 보여줬는데 이렇게 미넨에서 그 자기들 이제 병사들 상대로 사회주의를 이제 이거 절대 물들면 안 되고 우리 독일 민족주의 이런 걸 하면서 자기 재능 그리고 상급자들도 얘 재능 있다. 의외로 흔히 말하는 우리 치면 뭐라고 할까 정운 교육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식의 선전선동을 잘한다 이렇게 됐겠죠. 노동자들이랑 이렇게 뭔가 막 토론 뭐 그때 이제 워낙 뭐 이념 같은 걸로 갈라져 있던 때니까 네. 서로 이렇게 막 토론하다 보면 그러니까 히틀러 생각에는 하여튼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그런 말들의 이제 숫자가 그쪽이 좀 많고 내가 뭐 혼자거나 적거나 뭐 이렇게 되다 보면 네. 분명히 내 말이 맞는데도 논리적으로 안 되고 그냥 이 물리적으로 당하는 일들이 뭐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얘네들. 뭐 그때부터 뭐 더 연설 연습 많이 하고 뭐 그런 얘기들도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중과 소통하는 대중의 언어로 대중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그 훈련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노동자 합숙소에서 그 네. 정치 토론이 일어날 때라든지 그리고 이 지금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런 사람들하고 상대를 하면서 이런 교육을 받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이때 이제 유태인에 대한 극단적인 정오가 일종의 자기의 정치적 브랜드가 된 거예요. 완전히 이게 이제 내 세계관의 핵심이 돼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반유대주의를 갖게 됐을까?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아버지 그게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빈에 좀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빈이 그 당시 반유대주의의 핵심 거점이에요. 빈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 논리 실증주의 그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빈학파들에서부터 연주하는 건데 그 빈학파에 모리츠 슐리크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네. 그 사람 같은 경우 유대인이었거든요. 그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대학에서 1936년이지만 학생한테 권총으로 피살당해요. 살해당해요. 네.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학자들이 살해당하고 그러니까 그만큼의 이제 반유대주의가 가장 강한 도시가 빈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든 예민한 청년 시절에 지내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노출되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일이 패전을 했고 네. 독일이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거 결국 유대인 놈들이 다 뒤에서 배후 조종했다. 유대인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주장에 동조하니까 정오심이 부글부글 끓는 거죠. 지금 우리 독일이 이렇게 이 모양 이 꼴 된 거는 전부 유대인들의 업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정치적 동기는 이제는 뭐냐면 유대인의 권력을 파괴해야 되고 우리 독일을 망치는 유대인 권력을 파괴해야 되고 또 그거를 아예 신체적으로도 파괴해야 된다. 다 싹 없애야 된다. 이렇게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지 우리 독일의 잃어버린 영광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리아인에 대한 하여튼 왜곡된 자부심 같은 것도 좀 심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뭐 유대인도 당연히 척결해야 될 대상이기도 한데 예를 들면 장애를 갖고 있던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다른 하여튼 순수하지 않다 이런 아리아인이 아니면 조금 많이 하대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독일 내부들은 유럽 전체에서 집시들 우리 말하는 로마족들, 집시족들 이런 사람들도 다 이제 떠내기들을 다 없애줘야 되고 장애인들도 다 없애야 되고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인종 청소, 완전 뭐 민족 청소로 종족 청소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파괴하려면 전쟁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힘을 없애고 파괴를 시키려면 전쟁을 해야지 합법적으로 다 없앨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의 생각은 항상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독일이 패배하고 또 독일의 이런 사회주의 혁명. 그러니까 1918년에 이제 11월에 혁명이 나고 그래서 이제 독일의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힘을 좀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새로운 이제 뭔가를 구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독일 공산당이 만들어지고 원래 독일 사회민주당이 있는데 사회민주당에서
로자 룩셈부르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그 공산당을 또 스파르타크스탄 해가 만들게 되고 하면서 이 또 사회민주당 내부의 우파하고 이쪽 독일의 기득권 세력이 딱 짜가지고 1919년 1월 달이죠. 이게 또 반동이 일어나갖고 다 죽여버려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되고 막 그냥 혼란의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이런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 것도 결국 배후의 유대인이라는 거죠. 자, 뭐 로자 룩셈부르크도 뭐 유대 혈통이고 결국 1917년 소련이 승리했지 않습니까? 네. 그 러시아 혁명도 결국 다 유대인 아니냐 이거죠. 트로츠키 유대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다 이게 전부 다 지금 우리 독일을 망치고 그리고 이 독일을 내부적으로도 망치고 독일의 외부적 위협도 전부 다 유대인들이고 또 우리 독일과 싸움을 했던 영국, 프랑스 이 사람들에게 돈을 대준 게 누구냐? 유대인 자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독일은 전부 이 유대인들 때문에 지금 영국, 프랑스도 유대인 자본이 우리를 공략하고 있고 러시아 지금 소련이 됐는데 소련도 지금 우리를 공략하고 있고 다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거죠. 그 이제 자기가 이제 봉기를 자기 나름대로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가 깜빵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깜빵에서 이제 나의 투쟁, 마인캄프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유대인들을 근본적으로 다 없애야 된다. 그렇게 없애가지고 우리 독일 민족이 살 땅을 만들어야 된다. 생활권. 그걸 레벤스라움이라고 하거든요. 어디에 가야 되느냐? 동쪽으로 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당시 동부 유럽 쪽이 있죠. 폴란드라든지 네. 러시아 이쪽에 유대인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독일 민족이 살 땅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유대인을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쪽으로 우리 생활권을 확장하면 유대인 당연히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는 평생의 개념이 이제 반유대주의고 레벤스라움 생활권 확보인데 이게 딱 사실 하나 연결돼 있어요. 다 반유대인 거예요. 어떻든 저떻든 유대인을 없애야 되는 게 이 사람의 정치의 자기의 어떤 두 가지 메인 이제 디시가 되는 거예요. 네, 유대인 때문에 하여튼 독일도 망치고 있고 독일이 어쨌든 나중에 잘 살려고 해도 유대인은 어쨌든 없애야 되고.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유대인 때문이야. 이 모든 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20세기 지금까지 이제 뭡니까 왕정이 있다가 왕정들이 이제 그 프랑스 혁명과 여러 가지 혁명을 거치면서 각 나라들이 이제 민주주의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민주주의가 만들어지면서 대중이 출현하고 대중교육이 돼가지고 이 대중을 상대로 결국 해야지 이제 권력을 쥐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나온 사람들이 바로 스탈린, 히틀러, 무솔리니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대중의 정서를 이용을 하거든요. 복잡한 거 싫어하잖아요. 자, 지금 우리가 못 살게 되는 게 자, 경제가 말이에요. 이렇게 해갖고 저렇게 해가고 정치는 이렇게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 딱 한마디 플랫하게 평이하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유대인 놈들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게 자본주의자들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게 저 소련 그 빨갱이들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준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성공한 거예요. 딱 그냥 아주 이 1차원적으로 설명해 주는 사람들. 이 모든 게 다 이것 때문입니다. 라는 어법을 이제 대중의 어법을 안 그거든 말이죠.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일단 먹히는군요. 먹힙니다. 지금도 먹히고요. 이게 먹히는 게 되게 신기해요. 왜냐면은 좀 내 주위 이웃이잖아요. 네. 근데 저놈들 때문이야 이러면은 그건 아닌데라고 할 수도 네. 있을 것 같은데 참 그때 사회 분위기가 막 몰아가니까 네. 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친일파 때문이야, 뭐 빨갱이 때문이야. 이게 지금 우리나라 네. 70년 역사에 계속해서 있었던 일이기도 하죠. 네. 네.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많이 예전에 이제 80년대 뭐 부정적인 의미로 의식화 교육 이렇게 썼습니다만 본래 의식화란 말은 아주 좋은 거거든요. 본래 정신분석학에서 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를 억누르고 있는 내가 지금 막 그 흔히 말하는 강박 증세가 있잖아요. 내가 뭔지 모르지만 내가 뭔가 계속 잠을 못 자, 머리가 아프고 내가 뭔가 계속해서 뭐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강박 증세. 이 강박 증세는 분명히 신경증이 뭔가 원인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결국 찾아내고 의식을 하면 결국 내가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그게 결국 어린 시절에 너의 뭐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걸 아는 순간 알면 고치지거든요. 그걸 의식화라고 하거든요. 내가 의식화하는 순간 내 삶의 그러니까 본질을 깨뜨리는 순간 내가 이제 내 삶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의미에서 의식화인데 근데 의식화 교육을 뭐 어떻든 저떻든 의식화 교육을 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 몇십 년을 했는데 여전히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거는 이것 때문이야. 이거는 이것 때문이야. 이거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당신들이 바로 지금 그렇게 교묘하게 또 이거를 우리를 눈을 가리려 한다. 귀를 막으려 한다 했는데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리고 의식화라는 것은 결국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는데 자꾸 누군가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의 말을 듣고 뭐 이거는 다 이것 때문이야. 이러면 진짜 답이 없습니다. 네, 또 독일이 그랬습니다. 그때는. 네.
자, 결국 이제 이 과정으로 이제 가는데 히틀러의 개성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아버지를 닮아서 결국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이게 참 역설적입니다. 화를 잘 내고 참을성이 부족하고 이기적이에요. 아버지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유머 감각이 없고 섹스에 관해서 지나치게 근엄해요. 근엄해요? 네, 너무 근엄합니다. 이게 참 또 위험하거든요. 엎드려? 이렇게? 아니 뭐가 엎드려요? 왜 그게 위험해요? 결국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욕망이라든지 이런 걸 긍정하지 못하고 뭔가를 위해서 이걸 억압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다른 모든 것도 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자연스러운 우리가 웃고 뭐 사랑을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억누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장미 이름 영화에 나오는 그 호루의 수도사 같은 사람이죠. 웃지 마! 왜 수도사들이 웃는단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래서 절대 뭐 희극이라든지 웃게 되면 이 권력이랄까 권력자랄까 종교의 이런 것들을 비웃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게 병적으로 청결함에 집착한다는 거죠. 아주 청결한 거 병적으로 집착했대요. 그러니까 참 이게 뭐든지 항상 정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뭔가 너무 한 방향으로 너무 몰리는 사람들이 그래서 좀 위험하지 않느냐. 결벽증 같은 게 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 아까 말씀드린 예술학교 낙방을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결국 혼자 이제 독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독학자 그런 건 아닌데 일부 독학자들이 그렇듯이 히틀러는 모든 주제에서 자기 주장이 강한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다 자기 주장이 있겠습니까? 근데 독학을 하면서 이거 내가 다 알아. 내가 해봐도 아는데 독학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모든 주제에 자기 주장 무조건 내세우고 막 이런 스타일이 되는 거죠. 네네네. 사실 친한 사람들도 잘 없어요. 어릴 때도 친구들이 딱 어릴 시절에 친구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는 뭐냐면 히틀러가 말하는 걸 그냥 들어주는 친구예요. 와, 너 너무 똑똑해. 1시간, 2시간 들어주는 애만 친구였어요. 독재적이죠, 그죠? 딕테이터는 혼자 쓴다는 거잖아요. 혼자 막 그냥 막 쓰는 거고. 지금 누구 머릿속에 누구 생각나서 웃으시는 거죠? 저요? 네. 아닌가? 아니요, 제가 그랬나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사귄 여성들 이걸 보면 말입니다. 네. 뭐 사귄 사람들하고 아주 짧게 사귀고 기간이 별로 지속이 오래 안 돼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게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과예요. 사귄 사람이 무조건 20살. 예, 진짜요? 네. 어린 친구들만 만나요? 그 조카딸 라우발하고도 뭐 그렇게 사귀었고 또 에바 브라운도 23살 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는 아주 어린. 나중에 계속해서 어린 사람으로 바꿔지겠다는 거죠? 뭐 그런 뭐 완전히 많이 사귄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좀. 네네. 그게 이제 자기 독재자들이 아무래도 자기보다 훨씬 더 어린 여성을 자기가 더 컨트롤하기 쉽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거나 뭘 하거나 다 좀 지시하고 뭐 이러는 게 더 편하니까 더 그런 것도 있겠죠? 그것도 있고 또 이것도 있겠죠. 우리가 나이 들수록 그 왜 어린 사람들에게 더 잘해주잖아요. 네. 우리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 잘해주듯이 오히려 나이 어린 사람한테 더 이게 복종하고 이런 게 더 좋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독재자들 같은 경우도. 히틀러는 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것보다 그냥 어린 친구들이 가장 예쁘고 그거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정답을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졌으니까. 그게 제일 너무 우리가 돌아갔네요. 그런데. 네. 자, 그래서 이런 성격들 아주 안 좋은 성격이잖아요. 네. 참을성 없고 화 잘 내고 뭐 아주 고답적이고 권위적이고. 근데 이런 성격이 말입니다. 정치판에서는 최고의 장점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아유 저래가 사람 구실하겠나 하는데 이 정치라는 징탕 속에서는 그 성격이야말로 최고의 성격이 되는 거죠. 생존에 최고 좋은 성격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주관이 강하다. 네. 그리고 아주 선동을 잘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치적 스타로 떠오를 수 있는 제일 좋은 자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뚝심이 있어. 일관적이야. 맞아. 자기 얘기만 계속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뭐 내가 모르는 것도 막 아까 말했듯이 내가 모르는 분야도 막 자기 막 주장 강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무식한 놈 이러는데 지금은 정치판에서는 정말 독창적이다. 창의적이다 이러고 또 경험이 없잖아요. 너 그걸 해봤어. 안 해본 사람이 왜 자꾸 그만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담한 거야. 난 대담하게 할 수 있어. 경험이 있으면 움츠러드는데 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담해. 이런 식으로 그냥 다 바꿔지는 거야. 이 정치는 한마디로 흙을 백으로 만들고 백을 흙으로 만드는 게 이제 정치판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히틀러의 개인적 개성이
정치판에 작용했습니다만 네. 근본적으로 1차 세계대전 패전이 가져다준 독일 사회에 가져다준 고통이 없었더라면 정치적으로 절대 존재가 드러날 수 없었고 또 대공황이 없었더라면 누구도 히틀러를 국가 지도자로까지는 생각 안 했을 거다. 그만큼 어둡고 하여튼 힘든 상황이 좀 지속되니까 예. 그런 캐릭터의 히틀러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도자로 앉히게 되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당시 이 권력을 가지게 된 전제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전쟁을 졌죠. 그런 다음에 그 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하면 내전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먼저 그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 뻔하니까 그런 것도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막 독일의 사람들이 트라우마에 빠진 거죠. 아,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막 지금 소련에서는 막 계속해서 붉은 물결이 나가오는 것 같고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회주의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독일에서 그 1차 세계대전 이후 이런 혁명이 성공했고 만약 갔다면 소련의 스탈린이 정권을 잡고 그리고 스탈린 이후에 그런 완전히 참혹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독일에서의 어떤 혁명이 봉쇄되면서 이게 완전히 소련이 일국 사회주의로 고립되면서 네. 이 완전히 스탈린이 제국주의가 우리를 항상 포위하고 업무를 꾸미고 있다면서 완전 하나의 어떤 수용소 국가로 가게 되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당시 독일의 이제 혁명들 이런 기운들이 아주 컸다는 거죠. 우리가 게벨스도 보면서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독일의 중산층이랄까, 독일의 지배 엘리트들이 느꼈던 그 위기감이라는 것들이 엄청 컸습니다. 그 당시에. 자, 그래서 어쨌든 뭐 당시 신문들이 우파 신문들이 계속해서 러시아 뉴스를, 소련 뉴스를 계속해서 이제 보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갈수록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이 사여져 가는 거죠. 지금 이 독일 사회 질서는 망가져 가는 것 같죠. 또 사회는 양극화되어 가는 것 같고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가고 계속해서 동네마다 봉기가 잇따르죠. 그리고 그 와중에 위기감을 느낀 이제 테러가 막 횡행을 하거든요. 수백 명이 죽어요. 대부분 그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거구파들이에요. 거구파들, 민족주의 거구파들이 일으키는데 어쨌든 뭐 이런 와중에 뭐 베르사유 조약은 막대한 배상금을 내라고 하죠. 불만이 쌓이고. 네, 불만이 쌓이죠. 그 와중에 배상금 이제 못 내겠다, 우리 돈 없다 이러니까 프랑스 군대가 독일의 루르 공업지들 점령을 해버려요. 그래? 너 돈 못 내면 우리가 그 공장 점령하고 우리가 가져갈 거야. 완전히 독일 사람들은 막 이게 이 자존심, 국가적, 민족적 자존심 엄청난 스크래치를 입게 되는 거죠. 자, 이러니까 이게 막 이제 위기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뭐 공산주의, 그다음 프랑스나 이런 데서 계속해서 이제 침략을 해오죠. 이러니까 결국은 극우파, 반공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이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히틀러가 완전히 이제 히틀러에 대한 지지가 슬슬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나라의 자존심이 완전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그 자존심을 최고 높일 수 있는 사람,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 네. 우리 아리아인이 최고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그리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떻게든 그 경제 위기를 좀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시해주는 뭐든 사람. 제시하는 그렇죠. 사람, 뭐 이런 사람이 결국 이제 히틀러라는 사람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그 나라의 좀 지도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네요. 그러니까 딱 대중이 듣고 싶은 민주주의를 비난하고 극단적인 인종차별 이런 용어들을 막 구사를 한단 말이죠. 네. 듣고 싶어하는 걸 해주니까 대중의 언어로 말할 줄 알고 대중과 같이 의사소통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아주 직설적이고 아주 감정적인 의의를 그 연설에 담아낼 줄 아는 거예요. 네. 근데 요즘 우리나라 정치인들 진짜 심각한 게 말들이 너무 천박해지고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직설적이고 너무 원색적이고 거의 뭐 욕설에 가까운 말들을 서슴없이 방송에 나와서도 하고, 그러니까 야, 이건 진짜 위험하거든요. 딱 이게 지금 히틀러 시기에 그 당시 횡행하던 시대였는데 적어도 정치 지도자 되는 사람들은 평균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의의를 구사해야 되고 감정을 자제해야 되는데 더 한 단계, 두 단계 뭐 더 낮은 막 진짜 이 시정잡배들을 쓰는 말들을 자꾸 하니까 이거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 좀 많이 듭니다. 치밀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친밀. 대중을 너무 우리가 하향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분들께 저는 그래도 따뜻한 커피 한 잔 좀 대접하면서 다시 한번 좀 정신 좀 차리시라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네. 정신 못 차린 분들을 위한 1kg 커피 1kg 커피와 함께 여러분도 정신 한번 차리시죠. 네, 아이스 커피로 뭐 좀 정신 차릴까요? 정신 번쩍 들게 아니면 좀 매콤 커피로 속을 좀 차분하게 좀 내려앉히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kg 커피가 정신 여러분들의 흐트러진 정신도 다시 잡아드립니다. 1kg 커피
많이들 연락 주십시오. 네. 국회에 놔야 돼. 1kg 커피. 네, 국회에서 꼭 좀 사무처에서 단체 구매해 주시면 더 좋겠네요. 네, 1kg 커피였습니다. 네. 자, 이 와중에 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불법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만 뭐 재판을 할 때 오히려 재판을 더 자기 선전장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더 인기는 높아져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공황이 닥치면서 네. 나치당에게는 이제 산소가 완전히 계속 원활하게 공급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나치당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이념적 기초는 철저한 지도자 숭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당과 히틀러가 하나가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더 이제 뭐 이 히틀러에 대한 개인 숭배가 더 영혼의 불길처럼 일어나기 시작하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아무리 이긴다 해서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하기는 쉽지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독일에는 이제 당시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거든요. 네. 근데 당시 대통령 힌덴부르크 대통령 1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지만 이 사람 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히틀러 끼워줄 수가 없는 거죠. 급이 다르니까.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족보가 없는 사람한테 우리가 독일의 미래를 어떻게 맡기냐. 근데 당시 독일의 보수주의 이제 엘리트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대중들하고는 완전히 괴리가 돼버린 거예요. 대중들은 먹고 살지 못하게 하니까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면서 우리 대중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니까 히틀러 같이 대중의 지지를 받은 사람을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없이 히틀러에게 권력을 주자고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충분히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 이게 제일 바보들이에요. 항상 그래요. 권력을 보면 예전에 뭐 이건 좀 비유가 좀 결은 다릅니다만 1990년 3당 합당을 하고 나서 그 당시 3당 합당을 했을 때 당시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를 네. 이제 민정당이 끌어들였을 때 이 전제가 그거였다는 거죠. 충분히 이 사람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의석 모자라는 거 가반수 넘기고 그리고 이 사람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어 라고 했다가 결국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막상 권력을 갖게 되면. 네. 그리고 대중성이 있는 사람은 컨트롤이 안 돼요. 아. 대중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안 당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결국 뭐 자기들은 생각할 때 아유 히틀러한테 돈 좀 주고 뭐 히틀러 밑에 흔히 말하는 그 히틀러 추종자들한테 자리 좀 나눠주면 얘들이 헬렐레 할 거야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그 와중에 히틀러는 결국 딱 이제 권력을 잡게 되고 네. 권력을 잡게 되면서 이제 결국 무솔리니가 몇 년 걸려서 할 일을 몇 달만 해내는 거죠. 이제 경찰까지 자기 이제 권력에 들어왔잖아요. 그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다 잡아들여 해갖고 다 깜빵 보내고 수용소 보내버리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결국 아까 말씀드린 나치당은 결국 개인 숭배가 이념적 기초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달랐던 것 같아요. 무솔리니 같은 경우는 그 파시스트 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무솔리니는 그 이탈리아의 그 오래된 이제 정치적 전통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그 로마의 전통부터 시작해서 로마는 항상 독재자를 견제하잖아요. 브루투스 나 맞아. 네. 그러니까 다 그래 아무리 영웅이라도 그런 전통들이 무시 못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솔리니 같은 경우는 이 파시스트 당의 대평의가 있단 말이에요.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유명무실하든 뭐든 있단 말이죠. 네. 그 나중에 결국 여기서 무솔리니를 해임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해임시키고 이 이탈리아는 결국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패전국이 아니에요. 이탈리아는 청정국도 아니고 패전국도 아닌 특수주의를 가진단 말이죠. 결국 나중에 무솔리니를 제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그래서 자기 나라를 보존을 했잖아요. 분단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탈리아는 정치적 격실을 만들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배가 있을 때 격실이 있어갖고 한 군데 물이 떨어져도 격실을 딱 만들어놓으면 차단돼가고 배는 네네. 어떻게든 갈 수가 있잖아요. 그 이탈리아 같이 오래된 나라의 어떤 노하우가 있는 거죠. 근데 독일은 본래 한 사람 이런 거 좋아하고 권력 집중 좋아합니다만 히틀러한테 이 나치당이 다 가다 보니까 결국 망할 때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독일이라는 나라가 국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탈리아는 패전국이 아니에요. 특수지위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탈리아가 한 수인 거죠. 독일보다. 역시 오랜 역사를 가진 로마 제국을 했던 나라는 좀 달라요. 그런데 이 히틀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모든 걸 하나로 다 모아갖고 당을 개인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망하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차이가 좀 있는데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독재자가 되었고 독재가 되면서 이제 뭐 내부 숙청 자기에게 지금까지 완전 돌격대를 했던 램이라는 이쪽 돌격대 그냥 다 삭스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200명을 그냥 막 총살시켜버리고 이기에 자기 정적도 다 몰아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 항상 있잖아요. 권력을 가지게 되고 이 권력이 도전을 받게 되고 좀 더 권력을 강화시킬 때 첫 번째 나오는 게 내부자들부터 먼저 숙청해버려요. 자기에게 도전할 수 있을 애들. 지금까지 이렇게 나의 동지 역할을 해주고 나를 뒤에서 받침해줬지만
아니 얘들부터 먼저 숙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북한의 권력사를 봐도 그렇고 어떤 위기 상황에서 내부자부터 항상 정리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 뭐 그 베트남의 여러 가지 역사를 보더라도 북부에서 결국 남부를 이제 결국 통일하는 형식으로 됐습니다만 결국 보면 결국 북부가 다 차지하게 돼 있거든요. 예전에 어떤 해방 전선이랄까 했던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거죠. 네. 다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부자들도 완전 가혹한 속정을 하는 걸 보여주니까 이게 더 입지가 강화시키시는 거죠.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다. 히틀러 정권은 무슨 짓이든 다 한다. 이렇게 이제 공포심을 사람들에게 확 이제 안겨다 주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법부나 이런 데도 다 꼼짝을 못 하는 거죠. 불법적 살인이지만 국가에 도움이 된다. 다 옹호, 정당화 시켜주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뭐 말 그대로 이제 전 국가의 모든 부분, 모든 분야에 히틀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모든 게 되는 거예요. 사법부든 언론이든 개별수를 통해서 언론 방송 다 장악했습니다. 사법부, 행정부, 군부 다 이제 히틀러에게 다 이제 종속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히틀러는 이제 이런 식의 사생활을 포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사생활이 없다. 독일 민족에게 내가 모든 걸 다 바쳤다. 그러니까 에바 브라운하고 사귀면 그걸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은폐합니다. 에바 브라운과의 만남, 관계는 대중들에게는 다 은폐되어 있어요. 왜냐면 나는 말 그대로 독일하고 결혼했다. 근데 내가 에바 브라운 사귄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월급은 나 한 푼도 안 받는다. 왜? 나는 나의 투쟁, 책을 인쇄로 나는 충분하다. 그리고 이 인쇄도 전부 다 나는 뭐 다 기부한다 이런 식의. 다 거짓말은 아닌데,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 책을 또 뭐 사는 사람도 있고 강제로 팔게 하면 되니까. 인쇄는 많이 들어오니까. 네. 그렇게 했는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재자가 반드시 권모술수랄까, 감시와 폭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좀 뭐라고 할까, 좀 평범한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어떤 자질이 있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히틀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돈에 대한 결벽증은 좀 있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분명히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좀 히틀러가 권력을 잡을 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거죠. 야심가들은 항상 나 청렴한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예전에 일본의 그 관동군 대본령의 참모들 할 때 그 일본 관동군에 참모했던 스지 마사노부 같은 사람도 항상 돈에 대해서 결벽증을 보여주거든요. 나 깨끗해 이런 식으로 대중들에게 보일 때는 그 일본의 그 2차 세계대전 그 이끌었던 그 누굽니까 도조 히데키 같은 네. 그 사람도 끊임없이 돈에 대한 청렴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히틀러식으로 돈에 관한 무관심을 대중들에게 보여줘야지 어떤 권력 잡을 때 유리하거든요. 저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줘야 되니까 유리한 거죠.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지금 보고 있으면. 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걸 하면서 이 사람이 어쨌든 외교적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게 이게 잘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라인란트라는 지역이 네. 항상 이제 자기들이 반환받기 힘들었는데 1차 대대전 패배. 네. 그걸 어떻든 외교적으로 해갖고 자기들 다시 반환을 받고 또 군대를 주둔시키고 이런데 꼼짝을 못하고 이러니까 독일 국민들 입장에서는 와 잃어버린 우리 자존심을 찾아준다. 그게 묘하게 또 맞아 떨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히틀러는 갈수록 또 자신을 가지는 거죠. 내가 해서 안 되는 일이 없다. 하는 것마다 다 성공이네. 이렇게 이제 갈 때 되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이제 잃어버린 우리 독일 민족, 게르만 민족의 영광을 찾아줄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되고 이 사람은 내가 독일 역사의 최고 위인 중에 하나다. 나는 무리의 존재다라고 이제 생각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과대망상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옆에서는 변함없이 아부를 해주죠. 대중들은 환호해주죠. 그리고 외교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얻어내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유태인 아무도 이제 브레이크가 없는 거죠. 이 와중에 이제 전쟁 지도자가 됐는데 처음에 전쟁은 군인들의 몫이잖아요. 장군들의 몫인데 처음에 폴란드 전쟁에서는 개입을 안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내가 무오류잖아요.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그래가서 39년 9월에 폴란드 전쟁에서는 개입 안 했지만 1940년 4월에 이제 덴마크 노르웨이를 침공할 때는 이제 정말 세세하게 작전 지시를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싫어하잖아요. 장군들이. 아니 죄가 뭔데. 네. 그런데 먹혀들어요. 그 작전이? 특히나 1940년 5월에 이제 프랑스로 진격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실제 전쟁이 39년 9월에 발발을 해가지고 뭐 영국, 프랑스가 선전포고를 독일하고 서로 주고받습니다만 네. 1940년 4월까지는 조용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긴 한다고 해서 조용했는데 1940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전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를 가야 되는데 프랑스는 그 당시 어마어마한 방어벽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마지노선이라고 있어요. 아, 네네네. 마지노라는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네. 그 뭐 독일의 반격을 막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우리 만리장성처럼 만들어놨단 네. 말이죠. 이거를 우회해가지고 아르덴 숲을 가자. 이거를 히틀러가 제안했거든요. 장군들 반대했는데 결국 맞아 떨어졌잖아요. 그 다음부터 히틀러는 완전 자신감 가지게 되고 장군들을 경멸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희들이 무슨 프로야 이러는 거죠. 장군들 너희들 다 반대인데 내가 했는데도 됐잖아. 꼼짝 못하는 거죠. 그 장군들은 갈수록 이제 힘이 약화돼가지고 네. 히틀러를 아무도 이제 이렇게 견제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렇지만 이제 곧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이제 그래서 뭐 소련을 침공하자 독소 불가침 협정했습니다만 1941년 6월에 바르바로사 작전, 붉은 수염 작전 해가지고 이제 소련도 점령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처음엔 파죽지세지만 곧 한계에 부딪힙니다. 자, 소련하고도 이제 정체가 시작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스탈린그라드 유전을 잡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 결국 실패를 하게 돼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고 북아프리카에서도 결국 이제 계속해서 이제 롬메리 처음에 잘하다가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이 이제 막 선방하게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독일의 부담이 엄청 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 와중에 근데 히틀러의 내가 한 대로 하니까 다 됐잖아 하니까 군인이든 누구든 아무도 견제를 못 하게 되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전쟁 가면 협상을 내가 좀 끝내야 되는데 아무도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권력이 집중될 때 제일 위험한 게 이 사람이 지금 잘못 판단할 경우가 신이 아니까 있는데 너무 권력이 다가버리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고 충원할 사람이 없어져. 아무도 없습니다. 세력도 없어집니다. 사람을 다 이미 잘랐으니까. 다 없애버리고 군대도 다 없애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남은 방도가 없어요. 협상을 해야 되는데 히틀러가 어떻게 말을 아무도 못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1944년 7월에 슈테펜베르크 대령 주도로 암살하려고 했는데 그 암살 시도도 실패로 끝났잖아요. 네. 더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전쟁은 종말에 도달했는데 아무도 뭘 못하는 거죠.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이게 결국 뭐 한 명에게 모든 권력이 주어질 때 가장 위험한 것이 결국 이런 것들이에요. 네네네. 독일의 아까 말한 지배 엘리트들이 히틀러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 권력을 주어졌는데 권력이 주어지자마자 히틀러가 자기 어떤 그 무장력을 가지고 모든 어떤 반대 세력을 다 죽이고 수용소 보내고 대중들은 공포 정치하니까 대중들은 꼼짝을 못 하는 거죠. 뭐 어떻게 불만을 표출할 수단이 없고 공무원들도 아니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도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군인들도 아니 우리도 방법이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합니다. 전부 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히틀러가 다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 와중에 결국 뭐 히틀러의 통치는 결국 그러면 철저한 외부의 힘에 의하지 않고서는 끈짝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부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철저한 독재 사회는 내부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네네네. 결국 군사적 패배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강하게 쳐야지 네. 무너지는군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와중에 결국 뭐 히틀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항상 이 사람이 주장했던 거는 자기 인생의 모토는 all or nothing이에요. 이게 자기의 목소예요. 그래서 말리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폴란드하고 전쟁할 때도 2인자 괴링은 귀족이거든요. 독일 귀족. 아니 뭘 그렇게 다 거냐. 우리가 조금씩 걸면 됩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항상 하는 게 나는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항상 모든 것을 다 걸어왔다. 나에게는 그 플랜 B가 없다. 이런 식이는 거예요. 이게 제일 위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네. 승리하기도 좋긴 한데.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이제 모든 걸 다 잃는 거니까. 네. 플랜 B가 없는 사람들. 그 개인이라면 뭐 개인도 좀 위험하긴 합니다만 하여튼 네. 개인이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네. 그 나라 전체에 무엇인가를 걸고 가면 이제 그 나라에 속한 수많은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에는 자기의 야수의 고삐가 풀려버리잖아요. 네. 이제 지금까지 마지막에는 이제 뭐 계속해서 아까 잠도 못 자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 마지막에 약물하고 이런 걸로 다 버텼어요. 청력제 이런 거 맞아가지고 버텼는데 마지막에 몸과 정신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사실 뭐 히틀러뿐 아니라 좀 나중에 보면 정치인들이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히로뽕이죠. 암페타민을 많이 맞아요. 이때 보면. 그래요? 왜? 그걸 주로 많이 맞아요. 왜냐면 그게 결국 기본적으로 그래도 어쨌든 각성작용이 있잖아요. 네. 사람을 어떤 정신을 반짝하게 하니까 많이 맞았다고 나오죠. 예전 정치인들이. 내년. 사실은 그 케네디 대통령도 보면 네. 항상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암페타민을 많이 맞았다고 나오죠. 그 책에 보면 많이 나오죠. 사실은 많이 맞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결국 자기가 오로한 노싱이니까 위대한 독일 민족
아리안을 못하면 이 국민은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자기 논리로.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면 다 없애라고 명령을 내려요. 군수장관 슈페어에게. 다라는 게 뭐예요? 독일의 산업시설 모든 기반을 깡그리 다 폭발을 시키자는 거예요. 다. 아유. 말 그대로 네. 네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네로가 로마를 불태워라 뭐 진짜인지 같은 거 했듯이 네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 독일은 다 같이 망해야 돼. 다 같이 죽어야 돼. 이제 우리가 이 전쟁에 죽었기 때문에 다 죽어야 돼. 다 그러니까 독일 국민도 다 죽어야 되고 나하고 다 같이 지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인 거예요. 사이버 교주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그래서 슈페어가 결국은 물론 이제 슈페어는 독일의 대기업 이제 그 오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하고 의논을 했죠. 이건 안 된다 해가지고 결국 명령을 집행 안 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며칠 전에 찾아와가지고 히틀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했다는 거죠. 저는 총통각하에 그 초토화 명령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을 했다고는 하죠. 히틀러도 뭐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그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그래도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결국 벙커에서 마지막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은 오랫동안 자기 그 마음속에 감춰왔던 이런 것들이 폭발을 해서 결국 마지막 남아있는 유일한 출구 결국 자살이었죠. 그걸로 이제 끝을 내게 된 네. 거죠. 그러니까 이 파괴 본능 마지막에는 그 파괴 본능이 독일 국민에게 다 쏟아지는 아우 뭐 무시무시했죠. 그럴 때는. 예. 마지막까지도 하여튼 보면 그 특히 이제 뭐 자국민한테도 네. 뭐 그랬다고는 합니다만 하여튼 유태인들 네. 마지막까지 다 이렇게 학살하라는 네. 뭐 이런 명령을 한 거는 네. 또 이것도 제가 분석을 또 했잖아요. 네, 좋아요. 본인이 4분의 1 혹은 뭐 그 이상 네. 좀 이제 유태인의 피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유태인이 안 된다는 그런 유태인 때문에 우리 아리아인들이 고생한다는 이런 이제 주장을 많이 자기가 자기 입으로 펼쳤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유태인의 피가 섞여 있잖아. 내가 유태인에게 더 가혹하게 더 잔인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유태인이라는 사실을 어쩌면 사람들이 눈치챌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아주 가장 깊은 곳에 깔려 있는 거지. 전향한 사람들이 자기 전에 믿었던 신념이나 자기 파에 대해서 더 가혹하잖아요. 그래. 전향한 사람들이 네. 오히려 더 난리를 치잖아요. 왜냐면 내 존재를 그렇게 그러니까. 각인을 시켜야 되고 아니면 저 사람들이 나를 의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이제 또 있을 수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더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네. 유태인들을 학살한 게 아닌가 하는 또 분석을 해봅니다. 네. 네. 아유. 그렇죠. 근데 정말 이 개인 히틀러, 물론 히틀러 개인을 넘어서 결국 이제 독일의 지도자 히틀러가 되어서 이 그토록 짧은 시간 안에 네. 이 독일이라는 사회를 이렇게 반문명적인 반인도적인 사회로 추락시킨 것. 이게 결국 지금도 이제 독일과 유럽 세계 전체의 트라우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명사회였단 말이죠. 그 베토벤과 괴테와 이 최고의 어떤 문학과 네. 철학과 칸트와 음악과 예술가 이걸 낳은 이 독일 민족, 독일 사회가 하루아침에 단순히 그 사람이 유태인 좋아하는 이유로 그 사람을 다 몰살한다는 게 이게 과연 우리 상식적으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또 그게 뭐 전율에 다 퍼졌잖아요. 그래서 또 독일에 부역했던 사람들, 이 전후 역사 청산 문제하고 결부돼 갖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 네. 과거사 청산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도 문제로 남아 있고 또 결국 히틀러 이후로 이제 우리가 세계 역사에서는 도덕적인 정통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진 거죠. 도덕성이라는 거, 권력자의 도덕성이라는 것.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되었고 사실 뭐 지금도 독일은 느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용기 있게 계속 독일은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예전 나치 관련자들 찾아내가지고 처벌을 하려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힘든 과정이죠. 네네네. 사실 저도 예전에 우리 한나 아렌트가 했던 그 예루살렘의 아이만 책에도 다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만 그 전후에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 전에 독일 사회의 지도부들 판사, 검사 우리 치면 네. 그런 사람들이 같이 그 다 형성했잖아요. 전쟁 전에 히틀러의 그 나치를 지칭했잖아요. 근데 전쟁 후에 거기서 0.1%인가 밖에 배제돼 버리고 나머지 다 99%가 계속 똑같은 판사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변한 게 없어요. 독일 사회를 지탱하는 지배 관료 엘리트들은 거의 똑같아요, 사실상.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게 참 신기한데 뭐
그러니까 독일같이 그렇게 용기 있고 신중하게 한다 해도 교전하단 말이에요. 정말 역사 청산하기 쉽지가 않아요. 네, 전우철이 뭐 완전히 역사 청산을 잘한 것 같이 우리는 알고 있지만 물론 이제 우리보다는 좀 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거기도 굉장히 많은 기득권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프랑스 같은 경우도 나중에 드골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프랑스를 전후 청산의 모범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좀 다른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드골 입장에서는 딱 돌아오자마자 프랑스가 그때 이제 나치에 항복을 해가지고 프랑스가 분단됐거든요. 일종의 그렇게 생각해요. 북부 프랑스는 나치가 직접 다스리고 직할 체제고 네. 남부 프랑스는 비시 정권에 그냥 남프랑스에 있었단 말이죠. 이 역사가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없앤다 하면서 뭐 이 없애야 되는 차원에서 뭐 부역자들 채용도 하고 뭐 했습니다만 그 사실은 진짜 그는 한마디로 쇼를 한 거죠. 쇼라고요? 희생양 몇 명이 필요했던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만큼 다 죽였다 하는 거고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 그대로 권력 이제 지배층에 남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지배층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과거를 이야기하자면 말을 못 하잖아요. 이미 지나간 일 자꾸 하면 안 해. 우리 앞으로 나아가자 해가지고 프랑스도 사실 그 역사를 제대로 정리를 못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도 지식인들에 의해서 그것들이 나타나는 게 80년대부터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십 년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 청산이라는 걸 자꾸 이례적으로 생각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되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건 철학적인 우리 정통성과 관련되어 있고 이게 되게 막 그냥 딱 그 사람들을 이런 게 아니고 죽이고 이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 청산하자 여기서 말씀을 나오는데 그러니까 나치즘, 공산주의, 파시즘 우리가 반대하잖아요. 전체주의 이런 거 반대할 때 이 반대한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치를 반대하고 공산주의를 반대하니까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얘들이 수단과 방법 안 그리고 우리 죽이려니까 우리도 똑같이 가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 라고 하면 그는 똑같은 행동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나치즘, 공산주의, 파시즘 반대하는 거는 그들이 쓰는 수단을 반대하는 것이어야지만 우리에게 정당성이 있고 우리가 그 사회를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그 사람들이 쓰는 밀고 감시 그리고 권력 집중 국민을 노예로 만들고 우리 선전선동하고 이걸 똑같이 해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사회예요. 우리는 공산주의 반대한다면서 똑같은 공산주의 사회를 만드는 거고 우리는 파시즘 반대하면서 똑같이 그러니까 아니 그런 의미에서 역사 청산이라는 게 시원하게 못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나치에 반대하고 우리가 공산주의 반대하면서 시원하게 하려면 그냥 우리도 수용소 만들어갖고 그 사람들 다 잡아갖고 교화시킨다 해가지고 쳐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1년 교육, 3년 교육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어떤 인간성 파괴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지만 네. 꾸준히 가야 되는 게 이 방식을 똑같이 해서 버리면 우리는 답이 없는 거죠. 민주주의를 하자면서 아니 저놈들이 우리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저놈들 감시하고 도청하고 저놈들 그냥 무단 임의 연행하고 우리를 지금 적화시키려고 저렇게 간첩 버글버글 오는데 우리가 손 놓고 있어야 되냐. 그렇게 해도 옛날에 했다가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한 게 민주주의를 우리가 헌법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수단하면 똑같은 인간인 거예요. 그러고 우리가 어떻게 경쟁에 이깁니까? 근데 속 터지는 건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오래 걸리고 민주주의가 그래서 과정이고 역사 청산이라는 것도 과정일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때 한번 우리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아니 그러면 다 좋은데 그거 다 끝나고 나서 이러면 너무 허무하지 않냐. 근데 그게 결국은 우리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역사라는 게 과정이지. 우리 때 다 끝나는 그러니까 뭡니까? 단판 승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좋은 리더가 필요한 것 같아요. 끊임없이 리더를 만들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하고 환경을 해야 됩니다. 네. 아, 우리 지선 씨 많이 답답하셨군요. 네, 좀 답답하네요. 답답하긴 하죠. 근데 네. 그렇게 맥 빠지고 할 때마다 네. 홍삼 한 번씩 드셔보시는 거 어때요? 홍삼 먹으면 좀 괜찮아요? 소백지향 홍삼 드시면 아무래도 그 답답한 마음도 조금 풀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힘이 쭉 빠질 때 힘내게 해주는 그러네. 힘나게 해주는 네. 소백지향 홍삼 여러분도 맛있게 또 건강하게 겨울 또 나셔야죠. 네. 아마 집에 지금쯤이면 또 홍삼 떨어지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주문하실 때가 됐죠. 이번에 또 명절 다가오잖아요. 네. 소백지향 홍삼과 함께 감사한 분들께 인사도 잘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이버에서 소백지향 홍삼 검색하시면 되겠네요. 자, 저희는 역사를 바꾼 권력자들이란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수많은 권력자들 12명의 이 책에 소개된 권력자들 가운데 먼저 히틀러를 대표적으로 소개를 해드렸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처칠과 드골
권력자들까지 한번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2부로 이어서 가겠습니다.